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내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이 코앞입니다. 야당은 비오는 국회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고 여당은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포트로 정리하고 포커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무차별 흉악범죄 대비 종합대책에 의무경찰 제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피지 4개월 만에 부활인데요. 치안 공백을 메울 좋은 카드가 될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수요일 뉴스 나이트 헤드라인 보시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8월 23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내일 오후 1시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루 460톤씩 17일 동안 7,800톤이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당정은 피해가 우려되는 어민과 수산업자를 위해서 2천억 원가량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류가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고 저지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의무경찰 제도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8,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최윤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 씨가 구속될 때 촬영한 머그샷도 공개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 날짜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라는 검찰 요청에 이 대표가 내일 가겠다고 하자 검찰은 일정대로 조사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훈련이 6년 만에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다만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곳은 훈련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일본이 내일 오후 1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전력은 채취한 오염수 표본의 삼중수소가 이미 기준치 이하라고 밝힌 가운데 기상 등의 변수가 없다면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전력은 방류 시기가 결정된 직후 방류 준비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今後最大限の緊張感を持って放出開始に向けた準備を速やかに進めてまいります。 일본 언론들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전력이 해양 방류를 이르면 내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오염수 1톤을 바닷물과 희석해 대형 수조에 담아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이어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럴 이하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기상 상황 등의 문제가 없다면 방류를 강행할 방침인데 하루 460톤씩 17일 동안 우선 오염수 7,8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후 바닷속과 주변 어패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공개하기로 하는 등 소문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トリチウムは国内外の原子力施設から海に放出されていますが、周辺からトリチウムが原因とされる影響は見つかっていません。 하지만 현지 어민들의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불안감을 나타내는 국민 역시 적지 않습니다. 本当に放水するのであれば、本当にどういう根拠で影響が出ないのか、そこはちょっと知りたいところはあります。周りの国だったりとか、地域住民の方々にはもうちょっと配慮した方が良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홍콩의 수출 규제와 중국의 반발도 본격화하면서 일본 어민들의 피해는 한층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자국 어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방류 이후 일본 국내외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가늠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민과 수산업자를 위해서 금융과 세제 등 2천억 원가량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해역뿐 아니라 후쿠시마 인근 공해 8곳, 태평양 도서국 연안 10곳의 바닷물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개시를 하루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피해 지원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정은 우선 어민과 수산업자를 위해 2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마련해 금융과 세제 등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형 외식업체 등과 MOU도 추진합니다. 유류비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유류비 등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이러한 유류비 등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오염수 감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92곳이던 국내 해역의 바닷물 채취 지점을 200곳으로 늘린 데 이어 후쿠시마 주변 공해 8곳과 태평양 도서국 해역 10곳의 해양 방사능도 검사하겠다는 겁니다. 국내 바다로 유입되기 전 미리 확인해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쿠르시오 해류와 북적도 해류를 다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해류가 다음에 우리 해역으로 오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24년부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전문가가 후쿠시마 현지에 상주하게 해달라는 요청은 IAEA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는 매일 자료 공유, 매주 화상회의, 격주 현장 방문 등 IAEA의 역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류 중지를 즉각 요청하기 위한 IAEA 일본 정부와 한라인 개설도 성사됐습니다. 수시로 계속해서 전문가가 필요할 때 가서 크로스 체킹할 수 있도록 이걸 종합을 하면 사실상 전문가가 상주하는 수준의 모니터링 효과가 있을 걸로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도 없도록 빈틈없이 또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 건강에 영향이 없도록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정치권의 공방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면서 한일 양국 정부를 겨냥한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또 반일 공포 마케팅이냐고 발끈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오염수 방류를 막겠다며 비상체제에 돌입한 민주당은 방류 개시 전날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을 위협했던 과거처럼 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말장난 말고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건 아닌지 답하라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방류 후속 조치 긴급 점검에 나선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가 곧바로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국민 불안과 정쟁을 조장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를 빌미로 선동과 정치 공세를 해온 것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또다시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약속이 잘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방류 중단을 요구해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촛불 집회에 이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 대표 구하기 아니냐고 깎아내렸습니다. 제1당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 우리 어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여권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일본에 조기 방류를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여론전을 강화할 태세입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사실 묵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는데 현실로 다가온 오염수 방류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는 30살 최윤종입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범행 직후에 병원 진단 기록을 공개하며 최윤종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명백하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살 최윤종으로 가족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이 넉 달 전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매하고 CCTV 없는 곳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장 주변 CCTV와 최윤종의 자백 등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최윤종이 구속될 때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 머그샷 공개는 재작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 측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이송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 기록을 공개하며 최윤종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단 기록 일부를 보면 피해자는 심폐기능이 멈춘 채로 병원에 도착했는데 산소 공급이 중단돼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두피에서는 상처가 발견됐고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목졸림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구두 소견과 일맥상통합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심폐정지에 이를 만큼 잔혹하게 폭행하고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최윤종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보하는 등 범행 전 행적을 수사해 고의적 살해라는 걸 추가로 입증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서울 관악구에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주민 불안이 커지자 경찰이 CCTV가 없는 등산로에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특별치안 활동을 지속하고 CCTV와 비상벨 등 범죄 예방 시설을 대폭 확충할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수갑과 3단봉을 갖춘 경찰관들이 산길을 올라갑니다. 이곳은 지난 17일 대낮에 성폭행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산속 등산로는 CCTV가 거의 없어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민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순찰 강화에 나선 겁니다. 2인 1조, 모두 5개 조로 구성된 순찰대가 한 달 동안 매일 낮에 등산로를 순찰할 계획입니다. 흉기 소지자라든지 고동이 수상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저희가 순찰을 하고 있고 민관경이 협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와 비상벨 등 범죄 예방 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등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총기나 테이저건 등 과감한 물리력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력, 또 기동대 인력,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공대까지도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길거리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보일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 하는 게 이제 방향입니다. 정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함께 공중협박과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 구호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경우에는 특별 심의를 할 경우에는
지금도 액수의 제한을 없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서현역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 검찰이 일단 지급 보증을 한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중증 정신질환자의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회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8,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인데 국방부 등과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내 뒷산에선 대낮에 성폭행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엔 살인 예고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대낮에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무섭죠. 지나다니면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정부가 치안 강화 대책으로 의무경찰 재도입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경을 통해 경찰력을 늘려서 흉악 범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의무 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의무 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로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2년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력 자원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8년부터 해마다 20%씩 모집 인원을 감축했고 마지막 의경 선발은 2021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 선발된 기수가 올해 4월 합동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길거리에 보이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까지 예전의 3분의 1 수준인 8,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의경이 기존 2만 5천까지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에. 최고 많은 시점을 8천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략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찰관들은 의경 부활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내부에서는 신속 대응팀과 방범 순찰대에 절반씩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집회와 시위엔 투입하지 않도록 못 박아서 오직 치안 활동에 활용할 거란 말도 나옵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어 절차상 언제든 배치할 수 있지만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바로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일정대로 조사하겠다며 선을 그어서 또 한 번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엿새 만으로 이번엔 제3전혐을 혐의해 피의자 신분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앞서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핵심 당사자인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대북 송금을 결정할 때마다 이 전 부지사를 거쳐 이 대표와 통화한 만큼 대납 사실을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대납해준 이유에 대해선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와주기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부인해오던 입장을 지난 6월 뒤집어 쌍방울의 이 대표의 방북을 신경 써달라고 말했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말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당시 각각 경기도 대변인과 정책실장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 소환만을 남겨둔 가운데 검찰이 다음 주 30일 조사 일정을 먼저 통보했습니다.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위례, 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등으로 조사받은 데 이어 이번이 올해 들어 5번째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이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다음 주 당무로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당장 내일 출석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의 유선과 서면으로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다음 주 예정대로 조사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내일 출석하더라도 검찰이 앞서 송영길 전 대표 경우처럼 조사를 하지 않고 돌려보낸 뒤 다시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전 소환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2년 넘게 수사하고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강행한 검찰이 조사 준비가 안 됐다는 변명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원리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온 만큼 가치와 철학보다 법리를 우선한 판결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부장판사의 첫 소감은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권위 회복이었습니다. 재작년 대전 고등법원장 시절부터 거침없이 비판해온 김명수 원장 체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여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낙점받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지명 소감을 밝힌 이 후보자는 관례대로 김명수 원장과 1시간여 비공개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덕담과 함께 사법부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보, 보수로 정반대인 두 사람의 성향만큼이나 법원 분위기 역시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판례 연구회 출신으로 주류 정통법관인 이 후보자는 법관의 기여를 더 높이기 위해 일할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등 재판 지연 문제 해결에 특히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가치와 철학보다 원칙주의자로서 법리를 우선한 판결을 강조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대체로 합리적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틱 동작을 2가지 이상 하는 투렛 증후군 환자를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을 내렸고 유명 배우 신은경 씨 사건에선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세웠습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항소심에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공식적으로 다음 주에 꾸려져 본격 가동됩니다.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원장의 퇴임식은 같은 달 22일 열릴 예정으로 법원행정처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김 대법원장의 퇴임식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숨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의심되는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건에 관련된 학생의 부모가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교사에게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학생의 부모 A씨가 사건 당일 교사에게 2차례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직업이 경찰관이라고 교사에게 알렸다며 연필 사건으로
휴대폰으로 A씨의 연락을 받자 교사가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교사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부모의 직업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민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각각 민원 전담팀이 만들어집니다. 우선 온라인과 교내 유선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사안에 따라 교내 문제는 학교 민원 대응팀이, 지역 학교 전반에 공통되는 민원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이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CCTV가 설치되고 통화 내용도 녹음됩니다.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2학기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학교가 열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 조사에 교육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담당자를 징계에 넘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 교원단체는 이번 종합대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입법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학부모들은 소통 창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제도라고 지적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긴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학부모와 소통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아니라 차단하는 정책이다. 앞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게는 서면 사과와 함께 특별 교육 이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생기는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달 말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서 동네 병원에서의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대부분 유료가 되고 입원 치료비나 생활비 지원 등도 대폭 축소되거나 중단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내 감염병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지난해 4월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여름철 유행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고 치명률도 독감 수준으로 낮아져 일반 의료 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는 것은 맞지만은 중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서 의료 대응이 가능하다. 등급 하향으로 진단검사비와 전체 입원 환자에게 지원됐던 치료비는 유료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지에도 유지됐던 생활지원비는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동네 의원에서 누구나 진찰료 5,000원 정도만 내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최소 2만 원 이상이 들 전망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PCR 같은 경우 10,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PCR 같은 경우는 6에서 8만 원 정도, 이제 RAT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감염병 등급은 낮아지지만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로 유지되고 고위험군 보호와 지원 조치는 대부분 계속됩니다. 선별진료소에서의 무료 PCR 검사와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입니다.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와 진단검사비 일부에 대한 지원도 연말까지 이어지고 먹는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보호에 이제 집중한다. 그렇게 전체적인 목표가 이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등급이 하향되는 다음 달부터는
24시간 이내 모든 확진자를 신고하는 전수 감시 체계는 종료되고 표본 감시 체계로 바뀝니다. 정부는 현재 유행 변이인 XBB 계열에 대응하는 신규 백신을 사용해 오는 10월 무료 접종이 이뤄질 거라며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훈련이 6년 만에 전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진지하게 대피한 시민들도 많았지만 참여하지 않고 일상을 이어나간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후 2시, 사이렌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집니다. 세종대로 도로에선 차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시행된 전국 단위 민방공 훈련. 차량 통제는 전국 216개 도로에서 진행됐습니다. 한동안 이런 통제는 안 했잖아요. 하니까 저는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 옛날에 했던 거라. 일반 시민 대피 훈련도 6년 만입니다. 사이렌이 울려 민방위 대원들이 대피를 안내하자 지하 대피소로 이동해주세요. 시민들은 황급히 지하철 여관으로 내려갑니다. 너무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여기 감각이 둔해졌어요. 1년에 한 4번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련에 진지하게 임한 시민들도 많았지만 버스 정류장 안에 있거나 느긋하게 제갈길 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 서울청사와 서울시청 등 주요 기관에서도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습니다. 다만 폭우와 태풍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곳은 훈련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는 6년 만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한 가운데 20분의 이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훈련들이 이어졌습니다. 섬 주민들은 공기부양정을 타고 육지로 대피했고 쇼핑하던 시민들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안동준 기자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을 태운 공기부양정이 항구로 다가옵니다. 발판이 내려오자 우비를 입은 섬 주민들이 줄지어 육지에 발을 딛습니다. 주민들이 도착한 곳은 인천 영종도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 대피소 안에 꾸려진 텐트에서 의료진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순서대로 내가 조금 더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초록색 민방위 조끼를 입은 직원이 경광봉을 들고 시민들을 안내합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던 시민들도 직원 안내에 따라 건물 바깥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이동합니다. 대피소에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도 진행됩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사이렌을 울렸던 소리라서 좀 약간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대피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라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좁은 골목길로 진입합니다. 소방차 진선이 이제는 양보가 아닌 의무입니다. 소방차를 가로막은 승용차 앞에 다가가 골목 밖으로 차량을 유도합니다. 전시에 부상자들이 발생하면 소방차가 재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민방위 훈련과 함께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평소에 이제 6년 동안 안 하다 보니까 도로가 여기 주위에 좁잖아요. 불법 주정차 차 때문에 많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전국 곳곳에서 6년 만에 민방위 훈련에 참여한 시민들은 짧은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북한이 최근 식량 상황을 안정화하고자 노심초사하고 있고 중국과의 교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통일부가 파악했습니다.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올해 12개 중요 고지 가운데 첫 번째인 알곡 생산에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고 끝나지 않은 태풍과 폭우 대비에 애쓰고 있다는 정보 분석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대중교육은 코로나19 이전의 85%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최근 가발 등 위탁 가공 수출의 성장이 둔화되며 회복세가 답보 상태라고 통일부는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군사정찰 위성 재발사를 예고했는데요. 이르면 내일 발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날씨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시점은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입니다. 지난 5월에도 예고 기간 첫날 발사한 점으로 미뤄 이르면 내일 발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고된 비행 구간도 서해상과 필리핀 동쪽으로 지난번과 같아 이번에도 같은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위성 발사를 예고하면서 훈련 반발 성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다음 달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일고 있는 경제난을 가리기 위해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측면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런 만큼 군 안팎에선 지난번 문제가 됐던 로켓 엔진 결함도 대부분 해소됐고 발사도 여러 번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입증된 그 화성 17형 1단을 엔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화성 18형의 고체 엔진을 사용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켓 발사 장소인 서해 동창리 기지를 비롯해 북한 지역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흐리거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가 드는 시기를 기다려 발사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임의의 시간에 위성을 쏠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는 달리 발사 시기를 예고하면서 도발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와 위성체 주요 부분을 수거해 분석 중인 군은 이번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집중 감시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전달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제 내일 1시부터 이변이 없는 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야도 강대강 대치를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런 정부 비판까지 나왔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태평양 전쟁에서 잘 모르고 인용하신 것 같은데 태평양 전쟁에서 당시에 이제 일본의 상대국이었던 뭐 영국이랄지 미국이랄지 뭐 독립 직전의 필리핀이랄지 이런 나라들은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일본이 그 나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도 일어나고 전쟁도 격화되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그 미국 뭐 캐나다, 실제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나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태평양 전쟁으로 치환을 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과격한 언어를 쓰다가 보니까 뭐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 같은데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 인식도 사실 맞지 않고요. 그리고 해당 국가들, 뭐 태평양 국가들 역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냥 그 이재명 대표는 실적으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권과 관련돼서 철저하게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선동적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가 이제 먼저 해류가 가는 나라들도 가만히 있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해주셨어요. 여당은 그 야당이 자꾸 반일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반일 공포 마케팅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뭘 저희가 팔라고 그러나요? 민주당 팔 거 없습니다. 이제 팔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일본이 내일 오후 1시 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서 그 돌아오자마자 일본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 고작 이겁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윤석열 대통령님 뭐 가져오셨어요? 궁금했더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져오셨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국민들이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만 볼게요. 저 미국, 캐나다 저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아직 불안함에 대해서 완전 무결한 과학적 근거에 있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국민 대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지금 규탄 대회를 하고 왔는데요. 네. 지금 야당이 이렇게까지 민생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잘못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서 규탄할 때입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비 맞고 와서 규탄하는 거. 우리도 힘들다. 그럼요. 제발 좀 국정 운영을 좀 국민 중심으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여당이든 야당이든 좀 생산적인 일을 가지고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국민들 걱정을 정부는 도외시하고 원래는 정부 여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왜 야당이 나와서 저렇게 지금 비를 맞으면서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화면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오늘 저녁이었죠. 오늘 저녁에 저렇게 촛불 집회를 우비를 입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국민의힘은 또 정부 대응 방안 점검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양측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한 윤석열 정권 규탄합니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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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할 것이며 후쿠시마 인근 수역 수산물 금지도 그대로 추진됩니다. 이런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정치 행태이며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네. 자, 민주당 촛불 집회 서용주 부대변인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한 1,000명 정도 참석했다. 거진 뭐 그 정도 참석했습니다. 예. 대규모로 많은 시민들도 뭐 당직자들도 있었지만요. 예. 시민들도 뭐 자발적으로 참여한 어떤 규탄대회였는데요. 예. 비가 많이 와서요. 좀 너무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도 너무 걱정스러워서 끝까지 자리를 다 지키셨다라는 네. 점에서는 아마 내일 방류가 되면 더 큰 어떤 그런 반발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김재섭 위원장님, 민주당 주말에 광화문 집회도 한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총공세에 들어갈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무능한 야당의 표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169석, 뭐 8석 정말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장외투쟁을 통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해야 돼야만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 많은 의석수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많이들 또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거 뭐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야당이거든요. 게다가 이를 통해서 뭐 친일 정부니 하면서 굉장히 노골적인 국내 정치용 프레임을 많이 걸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잘 안 빠지고 있다는 것도 아마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는데 큰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뭐 그 현수막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네. 몇 달 전부터 비슷한 현수막을 계속 걸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렇지만 이 오염수 방류권과 관련돼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나 어떤 정부 여당의 국정 동력들이 상실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이미 이것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어떤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괴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잘 안 와닿는다는 것이 아마 객관적인 데이터로 드러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진 탓에 네. 국회에서도 이러지도 못하고 의석수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다가 결국 저렇게 비가 오는데 나와서 장외투쟁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외 집회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의원들을 파견하는 방안도 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일본이 방류를 하기 결정하기 전에는 이거는 어디에 얘기를 한 거냐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요청을 한 겁니다. 일본 편 그만 들고 국민을 좀 지켜봐 달라. 왜 계속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방류 전이에요. 근데 방류가 결정된 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에 기대할 게 없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묵인하고 방조해서 방류하게끔 해버렸고요. 심지어 기시다 총리가 우리 한국 정부를 배려해서 빨리 방류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방류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국제적 공조를 통해서 이 IAEA 보고서가 과연 정말 과학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완전 무결한 건지를 검증을 해내야 됩니다.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냐면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이 이 좀 불안함 때문에 수산물을 사 먹지 않다거나 또 생활에 먹는 거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될 것들을 야당이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정부는 그냥 과학적으로 믿는다. 하지만 찬성한 건 아니다. 핵에 논리한 그런 논리만 얘기를 하고 있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당장 내일 방류가 되면 수산업자들, 가게들, 뭐 김밥집, 미역, 다시마 다 안 먹게 되는 심리적 소비가 위축될 텐데 이런 대책 하나도 없이 2천억 툭 던져놓고 어민 활성화 대책하겠다. 이거 정말 국민을 경시하는 거 아니냐. 네. 라는 차원에서는요. 이거를 좀 여야가 힘을 합쳐서 가야 될 문제예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얻을 거 없습니다. 일단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더 늦지 않았으니까 네. 머리를 맞대보자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 정부 여당이 내는 2천억 예산 증액 카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사회적 소비 위축이다 이렇게 지금 심리적 소비 위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민들도 사실 아직 불안감이 남아 있는 건 많은데 어떤 그 설득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물론 그 위험성과 관련돼서 이것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정부 여당이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일본 정부 역시도 당연히 그런 의무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2천억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은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지는 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위험하다, 절대 뿌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한 것 이상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방류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건설적인 대안을 내놨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거 위험하다, 큰일 났다, 뭐 핵 오염수다 라는 식으로 어떤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 말고는 다른 것도 안 했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2천억 갖고 부족하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이 2천억 그 예산을 증액하는 것 말고도 중요하게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어업과 관련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오늘 회의 결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기초산업과 관련돼서는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어획량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매입에 있어서의 꼼꼼한 관리 감독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완화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어민들이 수산물들을 사고 팔고 또 어획하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불편함을 걷어내겠다라는 약속도 오늘 동시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이 2천억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밖에 어떤 직접적인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내지는 규제 완화가 같이 더불어서 가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조치가 지금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요. 민주당 단독으로 대통령 탄핵을 발의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얘기인데 여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좀 당내에서도 적절치 않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서영주 부대변인 개인 의견 어떠십니까? 뭐 김용민 의원의 개인 의견이겠죠. 지금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됨으로써 정말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 뭐 탄핵을 주장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앞서 이제 좀 김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 중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민주당이 대안 제시를 해야 되죠? 일본이 얘기를 해야죠. 일본이 방류하면 일본이 책임지고 일본이 과학적 검증을 하고 대안도 제시해주고 일본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되죠? 윤석열 정부 여당이 일본에 요청을 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요청을 하고 했더니 국민 세금으로 홍보 영상 만들어서 일본에 대변하듯이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합니다라는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김용민 의원 자체도 탄핵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탄핵의 단어는 옳지 않습니다. 네. 다만 아마 김용민 의원께서는 국민들, 더러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반감이 있는 국민들에게 심정적 탄핵을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 것이죠. 법률적인 어떤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뭐 이미 어떤 구성 요건도 안 되고요. 네. 맞지도 않지만
아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일본 편만 들고 일본의 출장소냐라는 비판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좀 그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지만 당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 거리가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예, 심정적 탄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글을 보면은 168석으로 탄핵 발의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정적 탄핵이면 마음속에만 가지고 계셨어야 되는데 말로도 하시고 SNS 쓰신 거면 진짜 탄핵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저는 그게 이제 드러났다고 보고 이번에 김용민 의원 입에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밖에 소위 좀 극단적인 인사들 가운데서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뭐가 생각이 났냐면 과거 2018년에 그 국민의힘 전신정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폭망하고 나서 광화문 집회를 나가서 문재인 탄핵을 외쳤던 그때랑 거의 비슷한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장외 집회를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의석수 굉장히 많은 야당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집권 여당이었었고요. 근데 이런 야당이 불과 윤석열 정부 집권 이제 2년 차에 들어가는 지금에 저렇게 장외 집회를 하면서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능한 야당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고 그 아주 닮아 있는 모습이 바로 2018년에 자유한국당의 모습, 문재인 탄핵과 장외 집회를 밥 먹듯이 했던 그때가 저는 떠올라서 과연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저 정도의 의석수를 받을 만한 역할과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의문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잠깐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종민 의원의 입장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의 입장과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다시 한번 김용민 말씀드립니다. 의원의 주장이고 그걸 반대하는 것도 김종민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 그리고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탄핵의 다 개개인 의원의 생각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고요. 오늘 외통위에서도 좀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정부 입장은 방류는 문제가 없는데 찬성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밝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게 찬성이냐 반대냐 오늘 이런 질문이 꽤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 혹은 필요하면 대통령이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오염수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대답을 하고 싶지만 그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민주당도 자주 이야기하는 모호성이라는 게 외교에서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모호하게 하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얻어내야 될 건 좀 얻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과 캐나다가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의 우려가 있으니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까지는 분명히 지켜줘야 된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예를 들면 즉각적으로 방류를 멈추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 수 있을 저는 기회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외교의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성과들도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100%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이지만 이 오염수 문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우리 정부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잘 전달하는 창구 하나 정도는 됐었으면 했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 질문 드릴 텐데 여당에서는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이게 문재인 정부 때하고 지금 입장이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또 전 정권 씨가 나왔습니까? 예. 뭐 이 오염수까지 전 정권 씨를 가져오면은 조금 이 무능함을 어떻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데요. 왜냐하면 그 국제 그 원자력 기구 IAEA의 어떤 그 과학적 검증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그게 이제 단편적으로 이미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단편적으로 당시 안보실장인가 그 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맥락은 아예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대. 과학적 검증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지금 정부 여당에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얼마나 강렬하게 반대를 했습니까? 왜 입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집주인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의 결정은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 책임도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이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방류에는 문제가 없으나 예를 들면 찬성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찬성을 하면 정부도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말은 찬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논리 자체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일본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런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부끄럽긴 하나보다 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참 이 정부가 정말 일본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지 정말 국민이 먼저인지 일본이 먼저인지 오해하게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는요. 입장 변화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1시에 이제 방류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좀 현지에서도 좀 긴장감이 도는 것 같고요. 앞으로 정치권 대응 그리고 정부의 어떤 대응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민감한 이슈 속에서도 지금 정치권 관심은 총선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위기 이론과 관련한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선 시계추가 빨라지면서 당 안팎에서 관련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나온 발언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은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100% 윤석열 당으로 사당으로 만들었고 공천권도 100%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뭐 시스템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가 말이 그렇지 속으로는 윤 대통령이 이제 100%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100%? 왜 당이 하나도 바뀌지 않느냐? 네. 그거는 당의 모든 사람, 당 지도부든 윤핵관들이든 네. 전부 다 그러면 공천을 받겠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바뀌는 거죠. 역대 그 집권 여당의 그 총선에 임하는 자세의 면에서 볼 때 지금 그 국힘당의 그 지도부가 조금 느슨한 것이 아니냐. 또 인재 발굴이 그 상당히 지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위기로는 절대 그 허상이 아니고 실체가 충분한 겁니다. 지금 그 당내에서 그 이 건전한 그 비판도 묵살이 되거나 또 격언시되고 있고 지금 그 이 시중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그 행태가 박근혜 정부의 그것을 전면 닮아가고 있다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100%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봐야 하니까 공천받는 사람이 전부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덧붙였냐면 최근 일련의 발언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천 협박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유승민 의원 발언이 굉장히 좀 거칠게 발언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하신 어떤 우려사항 같은 것도 저는 잘 이해는 좀 됩니다만은 표현 자체가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의 입김이 공천 과정에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모든 이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직접적으로 뭐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100% 윤 대통령이 다 공천을 한다. 사실 그러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 혼자의 역량을 그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게다가 공천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다 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 기본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공천관리위원회가 뜨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당내 여러 가지 입김들, 그다음에 인사들의 구성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다양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바탕으로 최고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공천이 되는 것이 어려우니까 말하자면 절차와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100% 다 이렇게 공천합시다 해서 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것 자체로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애초에 그것은 유승민 전 의원이 좀 과도하게 이런 우려사항들을 좀 비판하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셨는데요. 저는 이미 현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해 전당대회부터 보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힘의 총재가 된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서 세웠고요. 그리고 최고위원들부터 해서 모든 지도부들이 다 윤핵관으로 채워진 거는 그런 유승민 의원의 말이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보는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이철규 사무총장 얘기도 부적절했죠. 배에서 내리라. 이게 각계 헌법기관의 의원들에게 할 말입니까? 공천에 줄 세우고 이런 것은 뭐 어디 이 전제주의적
그 정당에서나 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뭐 보도가 좀 최근에 됐지만 강승규 시민사회 주석이 당시 그 김건희 여사 팬클럽이던 강신업 당시 당대표에 출마했던 지인에게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출마를 좀 막아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녹취가 공개가 됐죠, 보도에. 근데 그때 어떤 얘기하냐면 녹취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의가 이번에는 당대표 최고위원이고 부의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부의 얼굴로 치러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강신업 당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그분을 좀 안 나오게끔 설득해라. 이렇게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 나섭니다. 이미 물밑에서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을 보면 이미 당무기획까지 했던 것이고요. 공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녹취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유승민 의원의 말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눌러서 팩트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유승민 의원의 말을 국민의힘이 들으면 내년 수도권 그 선거에서 좀 잘 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의 100% 공천권 행사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셨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하셨는데 자, 심평 변호사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자, 뭐 대통령실도 본인도 멘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때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분인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닮아가고 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유를 들었냐면 지금 건강한 비판이 묵살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유를 들었거든요. 실제 당내 분위기가 어떤? 실제로 이제 이준석 예. 전 대표가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뭐 양도구역이라는 표현이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징계가 나오게 되는 중요한 뭐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걸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개개인의 말이 통제되는 방식이 사실 저는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철규 사무총장께서도 뭐 이제 배에서 탈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당에 대해서 뭐 무조건적인 비난 그리고 어떤 인신공격성 비난하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것은 당내 뭐 건전한 비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도 그거는 건전한 비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한다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가 최대한 확보돼야 되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준석 대표의 사례 때문이라도 말하는 것에 좀 조심하게 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지금은 최고위원의 어떤 징계 중인 상황이지만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도 뭐 4.3 추모식에 대한 어떤 비판들, 그다음 5.18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 때문에 구설에 좀 오르면서 이렇게 업무를 중지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는 당내에 확실히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당내에 대한 비판이든 아니면 어떤 사안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위축이 좀 되는 것은 사실이고 게다가 이준석 대표의 그런 사례까지 있다 보니까 다들 약간 그런 분위기는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을 향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를 원천 차단해가지고 뭐 당신은 절대 이렇게 하면 공천이 안 돼 이런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확실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그 수도권 포함해서 4구 지역 당협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는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조금 미뤄지나요? 내일 일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발표가 있고 내일. 나머지 그 4구 당협 가운데서 일부는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공모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공모를 한다는 것은 그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좀 지원자가 적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각 4구 당협별로 제가 알기로 뭐 많게는 5명, 6명 이상이 됐던 지역들이 있고 뭐 적임자를 못 찾았다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선거 치르는 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당협 차원의 관리들이 지역 관리들이 잘 안 된 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 총선에서 적임자로 뛸 만한 사람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골라내는 작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 지역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조광특위 위원장으로 그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숫자만 비워놨다고 해서 거기 사람만 채워넣기 위한 발표는 안 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일부를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좀 공모를 받아서 나머지는 이제 다음에 또 발표를 하는 이런 형식이라는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중앙 정치하고 조금 거리를 뒀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좀 기재개를 켜고 있고요. 권영세 의원도 이제 여의도에 복귀할 예정인데 두 분의 공통점이 수도권의 4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역할을 좀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무게감으로 따졌을 때는 역할이 가능하겠죠. 네. 지금 현재 뭐 윤핵관으로 채워진 당에서 근데 모르겠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윤핵관으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거기에 속했는지 아니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모종의 거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경원 전 의원이나 권영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에서 나름 무게감 있고 간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 차출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들, 물론 민주당도 새겨야 될 부분이지만 국민들의 눈과 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의도 안에서만 본인들끼리만 우리들끼리 잘하고 있고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정리해서 정말 이런 좀 무게감 있는 사람을 내놓으면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다 보고 있고요.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참신하지 않은 인물들을 가지고 좀 내놓는 것들이 뭐 이건 어떤 분위기 전환이나 수도권의 어떤 좀 위기론을 뭐 탑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여의도 문법적이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는 차라리 참신한 인물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들이 수도권 부분들을 또 뭐 반전시킬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 자체가 혁신돼야 됩니다. 국민의힘도요. 윤석열 대통령 산하에 있는 그냥 뭐 집권 여당의 어떤 자율성이 없는 그냥 따라가는 거수기의 당으로서는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누구를 내놔도 뭐 수도권에 대해서 위기론을 탈출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 보고 참신한 있습니다. 인물을 발굴하는 것이 더 그게 훨씬 좋다. 나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도 올드보이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국민의힘의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 것이고요. 민주당도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끼리 우리 안에서 뭐 누가 더 뭔가 중량감이 있고 많이 알려져 있고 인지도가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게 뭔가 시대 전환과 어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수요에 맞게끔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수도권에서의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것이다. 네, 보고 있습니다. 참신한 인물을 누가 많이 가져오느냐 이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민주당은 총선 앞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좀 넘어야 하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제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출석하라 오늘 통보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내일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오늘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30일에 출석을 요구했으니까 일정에 따라 조사 진행할 것이다. 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뭐 언제 가겠다고 하면 검찰이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라는 이유로 검찰의 소환 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그게 말하는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아닌가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의도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것은 뭐 끌려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스케줄대로 가는 것을 갖다가 이재명 대표가 으름장 놓듯이 나 이때 아니면 안 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뭐 결백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스케줄대로 따라와 주시되 과거의 소환 때처럼 그냥 그 서류만 내고 묵비권 행사할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에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날짜를 뭐 본인이 골라서 가듯이 하는 거는 저는 뭐 본인이 내려놓겠다고 하는 특권과도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바로 방탄 프레임 속내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이제 특권이란 단어를 쓰셨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이 만약 조사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날짜를 지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여당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일반인들도요 변호인을 통해서 그 담당 검사 측과 일정 조율합니다. 왜냐하면 못 나가는 날짜를 주는데 그 날짜에 생업이 있는데 그거 조율해야죠. 그러면 조율이 됩니다. 근데 야당 대표예요. 특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당 대표는 일정들이 많습니다. 당무가 있고요. 아니라 당장 내일 근데 예를 들면 검찰이 고약한 게 보면 언론을 통해서 다음 주에 소환한다고 툭 던져요.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조율이 안 들어온 거예요.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려면 최소한 대표실에 전화를 해서 언제가 시간이 됐느냐. 그러면 다음 주면 며칠이냐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검찰 보니까 30일 날 나오세요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이재명 대표는 그때는 일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율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증거가 차고 넘치니 내가 24일 날 가겠다. 그때는 일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검찰이 저는 당장 내일 가겠다는 거는 내일만 일정이 없다. 물론 이제 이런 그런 얘기입니까? 부분들은 예. 검찰 자체가 너무 무도하게 고약하게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그러면 내일은 당장 나갈 테니 내가 조사를 피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또 정치적인 함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것도 이면에는 검찰이 지금 백현동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또 쌍방울로 5번째 소환을 합니다. 야당 대표를. 네. 야당 대표가 무슨 어디 편의점에서 사는 무슨 과자도 아니고요. 그냥 검찰에서 부르면 부르는 대로 오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조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또 불체포특권을 다 내려놓고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율하고 거기에 대해서 방탄국회를 우리한테 오명을 씌우려는 그런 좀 오해를 받지 않게끔 검찰이 좀 신중하게 처신하면 되는데 검찰도 좀 감정적이고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올해 5번째 출석이 될 텐데요. 최근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청은 정치 행위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박광원 원내대표는 꽃놀이패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수까지 듣고 오시죠. 이 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의 일정이 급하면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사법방해하고 미루고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또 화투게임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성남 시민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꽃놀이패의 화투게임 이런 단어까지 좀 등장했는데 근데 사실 지금 회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9월 되면 정기국회 계속 이어질 텐데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검찰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 백현동 같은 경우는 네 번째 나가는 겁니다. 조사를요. 네. 그래서 충분히 조사했고 압수수색 다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은 그냥 피해자 입건도 저기 쌍방울도 됐잖아요. 그럼 영장을 청구해서 실질심사를 받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굳이 정기국회까지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니까 비회기 때 좀 쳐서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안 받으면 안 받겠다고. 이미 뭐 임시국회가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되고 예. 그다음에 정기국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자꾸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씌우니까요. 저희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국회 출석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 계속 이제 설전이 오가고 있는데 오늘도 법사위 출석하면서 여러 명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받아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과 각을 가장 많이 세우는 의원들이 뭐 최광우 의원이라든지 김의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약간 좀 거친 발언들을 이어가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최강욱 의원도 그렇고 김의겸 의원도 그렇고 국민의 대표 자리에 와서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강성 팬덤인 개딸들의 화풀이를 해주기 위해 저 자리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감추기가 어려워요. 어떤 법리적인 질문이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태도에 대한 비판, 뭐 버럭 화를 낸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민의 대표로 앉아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강성 팬덤들 화풀이 분풀이 해주러 나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마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특정 팬덤의 대표로 바라보다 보니까 저렇게 좀 거친 발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설전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자, 오늘 굉장히 관심을 받는 뉴스가 있어서 이거 짧게 좀 다뤄볼 텐데 최근에 흉악범죄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오늘 종합 대책들을 발표하면서 어떤 그 대책을 얘기를 했냐면 의무경찰제 제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치안 공백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고요. 그러나 또 군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헐값에 청년을 쥐어짜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고민이 없어요, 이 정부가. 그 예전에 뭐 킬러 문항처럼 막 던지는 거예요. 의무경찰이 없어지게 된 거는 지원했던 그런 자원들이 사라지면서 퇴색돼서 그게 의무경찰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의무경찰들을 강제로 징집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급하니까 그냥 원반에 오줌 넣듯이 그냥 덜통을 내놓는 거예요. 의무경찰이 생긴다고 해서 지금 강력범죄가 줄어든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좋은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되게 보입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잘못하다가는요. 의무경찰 부분에 있어서 강제 징집까지 가는 이상한 기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역 입대자 수도 줄고 있어서 국방부하고 협의도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근데 치안 공백을 메우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강력 범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어떠한 방식이든 모든 방식이든 다 동원을 해서 국민 불안을 잠식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대로 이 의무경찰이 폐지게 되게 되는 그 경위가 말 그대로 사람이 없어서거든요. 근데 없는 사람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없는 사람이 어디서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훨씬 더 다양한 차원의 어떤 대응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 차원에서 나온 거니까요. 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분과 담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돈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具体的な放出時期については気象解消条件に支障がなければ8月24日を見込みます。今は処理水だからね、汚染水じゃないから流しめたらいい。まあしょうがないかなと捨てるとこないから処分ができないでしょ。実際もう満杯でタンクが。いや反対はしたいけども実際捨てるとこなければしょうがないか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福島の漁民は非常に悩んでると思いますよ。安全かどうかは私見てないから分かんない。ただ信じるしかないから。悪いことしたら世界から日本がなくなるでしょう。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내일 오후 1시에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전력은 채취한 오염수 표본의 삼중수소가 이미 기준치 이하라고 밝힌 가운데 기상 등의 변수가 없다면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전력은 방류 시기가 결정된 직후 방류 준비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今後最大限の緊張感を持って放出開始に向けた準備を速やかに進めてまいります。 일본 언론들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도쿄전력이 해양 방류를 이르면 내일 오후 1시에 시작하는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도쿄전력은 오염수 1톤을 바닷물과 희석해 대형 수조에 담아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이어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럴 이하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기상 상황 등의 문제가 없다면 방류를 강행할 방침인데 하루 460톤씩 17일 동안 우선 오염수 7,800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 후 바닷속과 주변 어패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공개하기로 하는 등 소문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더 많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トリチウムは国内外の原子力施設から海に放出されていますが、周辺からトリチウムが原因とされる影響は見つかっていません。 하지만 현지 어민들의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불안감을 나타내는 국민 역시 적지 않습니다. 本当に放水するのであれば、本当にどういう根拠で影響が出ないのか、そこはちょっと知りたいところはあります。周りの国だったりとか、地域住民の方々にはもうちょっと配慮した方が良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홍콩의 수출 규제와 중국의 반발도 본격화하면서 일본 어민들의 피해는 한층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방류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자국 어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방류 이후 일본 국내외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가늠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여름철 막바지와 추석 대목을 기대했던 수산 유통업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방사능 수치 샘플링 검사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합니다. 윤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어시장인 인천 소래포구에 금어기가 풀린 신선한 꽃게들이 가득 놓였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름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상인들의 손놀림도 여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대목을 앞두고 들려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오염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류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걱정은 되지. 특히 매년 수십만 명의 방문객이 몰리는 소래포구 축제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축제를 찾는 손님들이 예년의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 같다며 상인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축제 때 예전처럼 상황이 될까? 축제 때 오셔서 손님들이 회를 드실까? 수산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걱정을 많이 하세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회들도 나 같은 경우도 회를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근데 좀 덜 먹게 돼요. 많이 덜 먹게 돼요. 유통업계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소비자들의 불안을 잠재울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물고기처럼 오염수 영향이 적은 상품 배치를 늘리고 올해부턴 방사능 수치 샘플링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올해부터 방사능 샘플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염수 방류 이후에는 샘플링 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에도 예전처럼 마음 놓고 식탁에 수산물을 올리기가 고민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집에 있는 건 먹어야죠. 근데 이제 구매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잡아놓거나 냉동된 거는 미리 잡아놓은 거는 어떻게 사겠지만 앞으로 생물은 못 살 것 같아요. 원전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신뢰나 방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채 원전 오염수 방류부터 이뤄지는 상황. 애꿎은 국내 수산업계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흥성입니다.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일본이 오염이 심하니까 바다에 버리는 게 뻔한데 정부가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IAEA 기준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냈고 윤석열 정부도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준에 안 맞는 방류가 진행되면 국제적으로 제소하도록 외교부가 항상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어느 한 핵종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농도 기준에 안 맞으면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염수 방류 초기에는 일본 측으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것이며 69개 핵종 중 39종은 현재 발견도 안 되는데 69종을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피의자는 30살 최윤종입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범행 직후 병원 진단 기록을 공개하면서 최윤종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명백하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0살 최윤종으로 가족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이 넉 달 전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매하고 CCTV 없는 곳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장 주변 CCTV와 최윤종의 자백 등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최윤종이 구속될 때 촬영된 이른바 머그샷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피의자 동의가 필요한 머그샷 공개는 재작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 측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이송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 기록을 공개하며 최윤종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단 기록 일부를 보면 피해자는 심폐기능이 멈춘 채로 병원에 도착했는데 산소 공급이 중단돼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두피에서는 상처가 발견됐고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목졸림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구두 소견과 일맥상통합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심폐정지에 이를 만큼 잔혹하게 폭행하고도 구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최윤종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보하는 등 범행 전 행적을 수사해 고의적 살해라는 걸 추가로 입증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찰청은 경찰 직원을 사직해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른바 살인 예고글을 작성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 자신의 게시글에 욕설 댓글을 달아 커뮤니티 측에 삭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커뮤니티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흉기 난동을 실제로 벌이기 위해서 수단이나 방법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일반 회사원인 A씨가 어떻게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을 사용하게 됐는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이 여의도 면적의 200배가 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태풍 피해까지 겹쳐 과일 수확에 차질이 불가피해서 추석을 앞두고 비상에 걸렸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6월과 7월 두 달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작물 재배지는 6만 9천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과 비교하면 무려 236배의 규모입니다. 갑작스러운 비로 폐사한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은 96만 마리가 넘습니다. 태풍까지 핥히고 지나가면서 농가에는 시름이 깊습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잘 됐죠. 그냥 다 따고 뭐 낙과 피해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비 들어오고 땅 하는 군데는 다친 수대로 다 뽑아버리고 절반이죠. 절반 수준. 정부가 올여름 침수 피해를 본 농가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작물을 다시 심을 때 드는 비용의 절반만 주던 보조금을 전액 주기로 했습니다.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절반에서 전액으로 상향합니다. 침수 피해를 본 농기계와 생산 설비도 자연재해로는 최초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파대 입식비와 특별 위로금을 포함해서 기존의 지원금과 비교해서 약 3배 수준으로 인상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 관련 대책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달 집중호우로 복숭아 재배 면적 1,400여 헥타르가, 태풍 카눈으로 사과, 배 재배 면적 770여 헥타르가 낙과 등 피해를 봤습니다. 비바람이 가져온 재해에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과일 수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출하량을 최대한 늘리는 등 조만간 과일 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수준이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보면 전 산업업황 BSI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71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지난달보다 5포인트 하락한 67로 집계됐고, 특히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과 수주 감소 영향으로 전자, 영상, 통신 장비 업황 BSI가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뒤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낸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를 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올해 말 85만 명을 넘고 2년 뒤에 107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될 급여액은 올해 말 6조 4천억 원 정도에서 2년 뒤에는 9조 3천억 원으로 늘어 1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원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이유는 생계비나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쿠팡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면서 기존 화장품과 물류, 식품 사업을 하던 CJ와 여러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CJ 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올리브영 매장입니다. 쿠팡은 지난달 CJ 올리브영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냈습니다.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게 쿠팡 주장입니다. CJ 올리브영은 협력사의 쿠팡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CJ 계열사와 쿠팡이 부딪히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CJ 제일제당은 납품 단가를 두고 쿠팡과 협상 중인데 현재 즉석밥, 햇반 등 자사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류 분야에선 택배기사가 징검다리 연휴 때 쉴 수 있도록 하는 택배 없는 날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쿠팡은 택배 없는 날은 쿠팡과 달리 원할 때 쉴 수 없는 택배기사를 위해 민주노총이 주도한 휴무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사실 왜곡 프레임으로 택배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깎아내리는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영역 부문에서도 쿠팡 플레이와 티빙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과 식품을 직접 만드는 CJ와 유통만 하는 쿠팡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평했습니다. 제조사가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쿠팡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쿠팡이 다소 유리할 듯하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쿠팡은 앞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답했고 CJ그룹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만 0세 아동 부모 급여를 100만 원으로 올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조기 개통을 추진하는 내용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약자를 지원하면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른바 건전재정 기조 역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예산안 편성을 매듭짓고자 머리를 맞댔습니다. 약자 복지 강화와 미래 투자, 일자리 창출과 국방, 안전, 법치 등 국가의 기본 기능 수행을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차에 접어드는 해로 국정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민생 예산의 경우 아이 돌봄과 저소득층 대학생,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재 70만 원인 영세 아동 부모 급여는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 부모 급여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동당 200만 원 상당인 천만남 이용권을 다자녀 가정에는 추가로 지원합니다. 대학생 생활비 대출 한도는 최대 400만 원까지 늘리고 저소득층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했습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 지원 규모를 전액 지원하고 1구간에서 6구간까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가해서 지역별 역점 사업 예산 또한 두루 반영했습니다. 인천발 KTX 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조기 개통,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광주 아시아 물력사 테마체험관 조성사업 등이 내년도 나라살림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당정은 다만 국가부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은 명확히 했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어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빚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과의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최근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돼 왔던 방통위는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만 남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합류하면 6기 방통위는 당분간 2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수는 5명이지만 지난 3월 퇴임한 안영환 전 위원 자리까지 3자리가 공석입니다. 정부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폐지하고 정원 81명을 축소하는 대신에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반이 신설되고 또 북한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관보에 공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 남북회담본부, 남북출입사무소가 국장급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됩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통일부는 현재 3실, 3국, 6관, 1단, 31과 4팀 체제가 3실, 3국, 5관, 27과 6팀으로 조정되며 정원은 소속기관을 포함해 617명에서 536명으로 14% 축소됩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환율과 가계 빚 오름세가 걱정이지만 중국발 위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2월부터 연 3.5%에 묶인 기준금리가 이번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가 살아있긴 하지만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발 위기로 우리 경기 회복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5연속 동결 전망을 높였습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 경제 부진에 하반기 수출이 크게 반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금리 동결과 함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보다 낮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 어떤 성장 기여도가 좀 둔화되면서 저희 기간은 이제 1.3으로 예상을 했는데 한은에서 아마 1% 초반대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다만 연 고점에 다가선 환율 오름세는 변수입니다. 중국 침체에 따른 위안화 약세에 원화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미국 긴축 기조가 계속된다면 한미 금리 차가 더 벌어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환율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060조 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빚 오름세도 부담입니다. 미 연준이 과연 금리를 몇 번 더 올릴지,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것들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려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달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번에도 금리 동결 발표와 함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출장 도중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던 것과 비교를 하면 좀 더 무거운 징계가 이뤄진 겁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울산지방법원 소속 40대 이모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첩보를 입수해 잠복하던 경찰이 3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장을 빠져나간 이 판사의 신원을 특정한 겁니다.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로 출장 왔던 이 판사는 조건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후 4시쯤 여성을 만나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는데 법원이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뒤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게 알려져 논란이 커졌습니다. 외부 위원 3명 등이 참여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토대로 닷새 만에 그대로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사가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건 아니지만 법관 연수가 끝난 뒤 곧장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한 점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 징계를,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판사가 감봉 4개월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이번엔 징계 수위가 다소 세졌습니다. 법관 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 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합니다. 이 판사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그룹이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뇌물로 제공했던 말이 3차례 유찰 끝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가 공매에 넘긴 마장 마술용 말 라우싱 1233은 지난 18일 7,3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몸값이 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라우싱은 지난 5월 최저 입찰가 1억 400만 원의 첫 공매에 넘겼지만 주인을 찾지 못했고 이후에도 2차례 더 유찰된 끝에 4번째 공매에서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검찰은 법에 따라 판매 대금을 국고로 귀숙할 예정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과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 모의평가 지원자의 선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수능에서 이과생 비율이 51.5%로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이과생들이 선호하는 미적분 선택 비율은 48.5%, 수능 국어, 언어와 매체 비율은 40.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로학원은 통합수능에서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으려는 전략으로 이과생 수가 늘고 있다며 이과 쏠림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원재료값이 뛰면 납품 단가를 올려주는 하청업체와의 계약이 관행화되어 있는데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10월에 시행됩니다. 관련 조항을 빼자고 강요를 하거나 쪼개기 계약 등 회피 시도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미리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납품 대금을 올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90일 이상, 1억 원 이상 거래가 대상으로 원자재 값이 급등해도 속수무책인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제도 회피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는 제도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반면 연동 실적이 있는 기업에게는 벌점과 과태료를 줄여주고 일정한 경우 가점을 부여해 직권조사 면제 혜택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제도를 촘촘하게 운영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료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뿌리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에너지 비용이 주요 원재료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기요금 같은 부분도 오르면 자동적으로 납품 대금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공정위는 조만간 표준계약서 보급과 함께 하도급 대금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은 납품 제품의 주요 원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가격 변동 주기와 변동 폭은 어떤지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연설을 취소하고 행사에도 불참했습니다. 회원국 확대 문제를 두고 브릭스 5정상 간 파열음이 불거져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브릭스 5개국 정상이 참석해야 할 비즈니스 포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안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전범 수배령이 내려진 푸틴은 결국 외무장관을 대신 보내야 했습니다. 서방 제재를 성토한 화상연설마저 목소리가 변조된 듯 잘못 나가면서 재차 체면을 구겼습니다. деловых форумов, как и системная работа делового совета БРИКС, объединяющего ведущих бизнесменов и глав крупнейших компаний. 이번 회의 공동의장으로서 폐막사를 맡기로 했던 시진핑도 갑자기 불참했습니다. 반미연대를 강조한 연설문은 대신 참석한 상무부장이 읽었습니다. 有的国家不甘心社区其霸权地位，对新兴市场国家和发展中国家肆意围堵打压。 이를 두고 브릭스 회원국 확대를 둘러싼 5정상의 불협화음이 표출된 거란 말이 나옵니다. 벨라루스와 이란, 쿠바 등 지금껏 브릭스에 공식 가입 신청을 넣은 나라만 23곳입니다. 현재 브릭스 5개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서방 선진 7개국 G7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세를 규합해 G7을 넘어 G20의 대항마로 키우고 싶어합니다. 반면 인도와 브라질은 브릭스를 반미연대의 전략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가입 신청국들의 경제적 체급도 논란이지만 브릭스 내 주도권 경쟁 차원에서도 득될 게 없다는 계산입니다. Ao voltar à presidência do meu país, retomamos nossas parcerias com os Estados Unidos, a China e a União Europeia. 브릭스 외연 확대는 기존 5회원국의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결론을 내리긴 어려운 구조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연일 드론으로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내 공군기지를 공격해 초음속 폭격기까지 파괴했는데 러시아군의 사기 꺾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크렘린궁에서 5km 떨어진 모스크바 시내 고층 빌딩이 모여있는 상업지구에 무인기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설 중이던 건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무인기 2대 중 1대를 격추했으나 나머지 1대가 건물에 부딪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스크바 주변 공항들은 전날에 이어 또다시 일시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크렘린궁을 비롯한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하는 빈도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영토 내 군사시설까지 과감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 안에서 무인기를 띄워 공군기지를 잇따라 공격해 초음속 전략 폭격기와 다른 항공기들까지 파괴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굴욕적인 상황으로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를 통해 러시아군의 사기를 꺾으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이 같은 무인기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은 확전을 경계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어느 수준까지 무인기로 본토를 공격할지 주목됩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현지 시각 23일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매체들은 찬드라얀 3호가 달 남극에 안착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인도는 미국과 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남극에 닿은 국가가 됐습니다. 달 남극은 많은 물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커서 인류의 우주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이 있다면 식수와 산소는 물론 로켓 연료를 쓸 수 있는 수소를 현지 조달할 수 있어서 화성과 태양계 외행선 유인 탐사의 어려움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생순 신화를 만들었던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이 11회 연속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냈습니다. 내년 파리올림픽 아시아 예선 최종전 한일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한 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경기 초반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운 홈팀 일본의 공세에 막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5분이 지나도록 한 골도 넣지 못하고 5대 0까지 뒤졌습니다. 작전 타임 이후 5분 45초에 터진 김보훈의 골이 첫 득점. 줄곧 끌려가던 분위기는 전반 중반 이후 막내 김민서가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김보훈과 강경민 등이 번갈아 골네트를 흔들며 전반을 한 점 차까지 추격하고 마쳤습니다. 후반에 계속된 쫓고 쫓기는 접전. 경기 막판 승부처에서 우리 대표팀이 조금 더 침착했고 27분엔 신은주가, 29분엔 유은이가 차례로 득점에 성공하며 복병 일본의 한 점 차 짜릿한 승리를 낚았습니다. 4연승으로 대회를 마친 우리 대표팀은 내년 파리행을 확정하며 84년 LA 대회 이후 11회 연속 올림픽 출전에 쾌거를 완성했습니다. Win a medal in Olympics with only strong teams. We are not there at the moment, but we have time left. Now we have a year to improve. 이제 도쿄 때 제대로 이제 저희 한국에 원래 이렇게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좀 아쉬운 경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내년 파리올림픽에서는 강해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지휘봉을 잡은 스웨덴 출신 시그네 감독과 호흡하며 경쟁력을 확인한 우리 대표팀은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통산 8번째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전국의 솔로곡 세븐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30위를 기록하며 5주 연속 상위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멤버 뷔는 다음 달 첫 공식 솔로 앨범 발매를 앞두고 발표한 선공개곡 러브미 어게인으로 같은 차트 96위로 처음 진입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멤버 전원이 공식 솔로곡만으로도 핫 100에 진입하는 기록을 쓰게 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출입이 제한됐던 마지막 왕릉 경기 고양 서삼릉 내 효릉이 다음 달부터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문화재청 국릉유적본부는 고양 서삼릉 권역에 있는 효릉 주변 정비 작업을 마친 뒤 다음 달부터 관람객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효릉에는 조선 제12대 왕인 인종과 인성왕후의 무덤이 나란히 있는데 정자각 앞에서 바라볼 때 왼쪽이 인종, 오른쪽이 인성왕후의 능입니다. 카페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카페 손님이 음료를 주문해 마시며 몰래 음란 행위를 했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업주는 카페 CCTV를 통해 남성의 행동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주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이 과거에도 몇 번씩 카페를 찾은 단골 손님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해와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외래병동에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를 막는 과정에서 병원 교환요원이 손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재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 장마답게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더위 걱정은 없지만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오겠고,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6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강한 비와 함께 남해안에는 150mm 이상, 서쪽에는 최고 100mm 안팎, 동쪽과 제주도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5도, 광주 25도, 부산 26도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지 않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서울 낮 기온이 29도, 대전 30도, 광주 30도, 대구 28도로 내일은 폭염이 계속되던 동쪽 지방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 주말에는 동해안에,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